반갑습니다. 우선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너희들이 시험 본 국어 시험을 본 다음날 아침 11시부터 찍고 있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정한 결과로 살펴봤을 때 삼천중학교, 탐방중학교 전체 평균이 90점이 넘어가. 조금 더 학년별로 나눠봤을 때 제일 높았던 곳은 삼천중학교 2학년 평균 95 재학생만 따졌을 때는 96이 넘어갔었고, 기준 재학생들만 따졌을 때 탐방중학교 2학년도 92 그리고 3학년도 91로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너희들을 공부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찍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을 쉬게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4주 전에 배웠던 내용들, 너희들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 그 내용들 잠깐 상기하는 영상이 될 거야. 부담 갖지 않고 적지 않아도 돼. 1년의 흐름대로 알아볼 거니까 우선 이 문학 파트에는 굳이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 빠르고 최대한 짧게 끝낼 거니까 집중해서 한 번만 보자.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뭐 배웠었니? 고전 문학에 대해서 배웠었어. 고전 문학이 뭐야? 옛날에 쓰여진 시나 소설을 이야기를 하지. 맞아? 즉 시랑 소설을 통칭하는 말인데, 우리는 먼저 시 파트에서, 즉 고전 시가 파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 이 고전 시가 장르 정말 많지. 대표적으로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그리고 또 시조, 가사, 민요 등등 엄청 많지만 우리 나올 것만 간단하고 빠르게 짚고 갈 거야. 그 전에 1년의 흐름대로 쭉 한번 가볼 건데, 내가 말하지 항상 고전 문학은 1년에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은 흐름을 알면은 그 역사적 상황을 알면은 내용과 주제 그리고 주된 향유층까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고전 문학은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 1443년 한글을 창제, 1446년 한글 반포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겠지. 이 전에는 한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당연히 내용이 어려워. 왜?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후에는 비교적 쉬워. 왜? 우리한테 익숙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수능에 자주 나오는 애는 이후에 창작된 시조와 가사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들 참고하면서 지금부터 한번 가볼 건데, 고대 가요는 정말 쉽다. 그냥 옛날에 쓰여진 종합예술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노래 그리고 또 단체 춤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사실 볼 작품은 정해져 있어. 부지가, 황조가 등 몇 개 안 돼. 이 부분은 심지어 한글로 다 번역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쉽습니다. 시종가도 쉬운 게 고대 가요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향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향가 언제 쓰여졌어? 그렇지, 신라시대 때 쓰여졌단 말이야. 신라시대 때 한글 있었니 없었니? 어려워. 이 신라 때는 한글이 있던 게 아니라 향찰이라는 글자가 존재했어요. 향찰이 뭐냐고 하면은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서 섞어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이 백승재잖아. 이 백이 흰 백자를 씁니다.
이 희다라는 거는 한자의 뜻이지 반면에 백은 한자의 음이란 말이야. 어떤 글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글자는 그 자체로 읽었어야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전해지는 한가를 완벽에 가깝게 해석한 사람 딱 2명 있다고. 그만큼 어렵다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나오면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한가는 무조건 내신용이다. 그래서 내신이 나왔을 때는 어떤 뜻인지를 그냥 싹 다 외워주는 게 너희들이 마음 편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가 역시 길게 나가지 않을 거야. 주변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자고. 이 향찰이라는 어려운 글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쓰기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주변 창작층들은 고위 관료의 아들 혹은 고위 관료 그 자체의 집단에 화랑들이 많이 썼어.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국무총리 아들, 고위 공무원 아들들의 집합체야. 모임이라는 거지. 자, 혹은 신라는 불교의 국가였지. 스님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즉 스님들이 많이 썼었어.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일반 백성들은 못 썼고 화랑 고위층의 자제나 스님들이 썼다 그랬지. 그러면은 내용의 주제가 사람이 노래하겠어? 스님이 썼는데? 아니지. 화랑 고위층의 자제들이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았고 혹은 화랑의 정신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혹은 스님들이 썼기 때문에 불교적 교리 혹은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가면 돼. 이 외의 것들은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하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지. 바로 형식. 자, 향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4구체, 4줄짜리, 8구체, 8줄짜리, 10구체, 몇 줄? 10줄짜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0구체가 중요하더라. 이 10구체는 4, 8 그리고 추가적인 2에 3단 구성을 띠고 있어. 3단 구성을 띠고 있고 낙구라고 8번째 줄 끝나고 9번째 줄 시작할 때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을 해. 이런 형식상의 특징이 한가에서는 제일 중요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형식상의 특징이 있고 시조에 영향을 줬거든.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 넘어가도 되나?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들어갈 건데 2번째로는 고려가요라는 놈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고려가요. 자, 마찬가지로 한글 창제 이전에 쓰여졌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과 고려 가깝지. 우리가 고려보다 조선의 역사한테 친숙한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고려는 바로 이전 국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도 많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았어.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번역을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글 창제 이전에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쉬워. 그리고 심지어는 내용상으로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고려라는 국가는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프리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료나 형식상,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이 고려 가요야. 가요. 이 가요라는 말은
평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주된 창작층은 평민들입니다. 이 평민들이 부른 노래를 조선시대가 열리고 나서 궁중으로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고려가요인 거야. 자, 생각을 해봐라. 평민들이 주된 창작층이라고 했어. 귀족 아니고 왕 아니야. 평민들이 주된 창작을 했어. 너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왕에 대한 충성을 노래했을까? 뭐 그냥 연애하고 싶다. 아, 농사하기 싫다. 일이 힘들다. 이런 걸 노래했을까? 당연히 평민들의 솔직하고 평범한 삶의 노래를 했을 거야. 예를 들어보면은 사랑 혹은 농사일 힘들다 혹은 왕이나 귀족 뒷담 등등을 노래를 했다고. 앞서 말한 향가와는 다르게 왜 창작층이 평민이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자, 지금 이런 주제부터 평민들의 평범한 삶을 노래를 한다고 했잖아. 이 유격부터 달라. 음보 기억나? 몇 번을 끊어 읽느냐인데 내가 전에도 강조했었어. 평민들이 주된 창작층이다. 무조건 몇 음보다 3음보의 노래다. 이해됐니? 3음보의 노래고 또 얘네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게 여음구, 얼쑤 같은 여음구 혹은 조음구가 등장을 하더라. 또 하나 후렴구. 자, 우리 현대 가요에서 똑같이 1절 끝나고 후 혹은 쌉이라고 불리는 후렴구가 등장해. 아파트 이거 반복해서 계속 나오잖아. 얘네를 똑같이 후렴구라는 게 등장을 했다. 형식상의 특징.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할게. 평민들은 무조건 3음보. 자, 귀족들, 양반들은 무조건 몇 음보? 4음보라고. 자, 3학년들은 알 거야. 김소월 씨 나왔지. 대표적인 특징이 3음보 연결지어서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했잖아. 자, 3음보에서 민요적 율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두면 되더라. 이해됐니? 이해됐나? 자, 또 하나 우리 후렴구라고 했어. 다시 말해 1절이 끝나고 후렴구가 나오고 2절이 끝나고 후렴구가 나온다는 거야. 자, 시로 따지면은 1연이 끝나고 후렴구가 나오고 2연이 끝나고 후렴구가 나오고 3연이 끝나고 후렴구가 나온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연이 끊겨있는 분연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 자, 뭐 한시라는 장르도 있지만은 이 한시는 한자로 된 시라서 너희들이 해석을 못해. 그래서 옆에다가 해석본을 다 주어줄 거니까 현대시 풀듯이 보면 됩니다. 이해됐니? 넘어가도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한글 창제 이전에 거 끝났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고려가요만 기억하면 돼. 여기에서는 고려가요 누가 썼다? 평민들이 썼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왕, 찬양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춤 이런 거 노래 안 했다고, 그냥 평민들의 솔직한 사랑, 아 연애하고 싶다, 아 공부하고 일하기 싫다 등을 노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평민 하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상음보 꼭 기억하고 넘어가자. 지워도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창제 이후의 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대표적인 장르가 시조였지. 자, 시조하면은 형식이 제일 중요했다. 3장 6구 45자 내외. 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시줄이 있으랴 라는 우리 청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자, 3장 6구 45자 내외라 그랬어. 자, 장이 3장이라는 거야. 자, 처음에 나오는 첫째 줄 초장, 두 번째 거 중장, 세 번째 거 종장의 장의 3장이라고 이루어져 있고, 자, 한구, 두구, 삼구, 사구, 오구, 육구의 6개 덩어리로 나오면서 전체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 3, 7, 10, 1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전체 43글자로 45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까지로 형성이 되더라. 이게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 종장의 첫 머리는 무조건 3음절 즉 3글자여야 된다고. 자, 여기서 아까 말한 한가랑 연결 지어줄 수 있지. 초장, 중장, 종장의 3간 구성들이고 낙구의 감탄사가 종장의 첫머리는 3글자로 변화시킨 거야. 이 향가의 형식상의 특징을 이어받고 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한 번은 서술형으로 볼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봤어. 그런데 이 형식만큼 이 시조는 내용도 되게 중요해. 자, 이 시조의 주된 창자층 누구야? 그치,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란 말이야. 양반들이 주로 썼어. 자, 양반들이 주로 썼다 그랬어. 평민들이 아니라. 자, 양반들이 주로 썼으면 사랑 이야기 혹은 뭐 일하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거였을까? 아니겠지. 양반들 뭐 하던 사람이야?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던 양반들 아니야? 비가 와도 비를 마시면서 천천히 걷고 뛰지를 않아. 이런 식으로 품에 살고 품에 죽던 사람들인데 멋진 거 이야기했겠지. 왕에 대한 충성, 부모님께 잘하자, 효, 그리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 등의 유교적 이야기를 주로
교자 내외 이 세 줄로 나와 있는 기본 형태를 평범한 시조다라고 해서 평시조라고 해. 평시조라고 해. 그리고 이 평시조가 여러 개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연시조라고 하는데, 이 종장이 좀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거를 사설시조라고 하거든. 기억나? 그래, 이 사설시조는 왜 길어졌다 그랬어? 평민들이 썼기 때문에. 자, 1946년에 한글 반포가 됐다 그랬고, 이거랑 동시에 내가 하나 더 기억해 두자라는 사건이 있었지. 바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임병,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가지의 전쟁을 기억하자 그랬어.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 전쟁 이후로 신분제가 흔들렸다 그랬지. 맞아? 왜? 그렇게 가고 잡던 양반들 전쟁 나니까 다 어떻게해서 다 도망갔잖아. 그렇게 남자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조선이라는 사회, 전쟁나서 남자들 많이 졌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얼레리 양반이도 별거 없네. 남자들 전쟁 나갔는데 다 지네. 남자들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 평민들과 여성들의 문화 참여가 많아졌다고. 그런데 이 평민들과 여성들 당시에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축적으로 줄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장이 특히 더 길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고. 평민들이 썼다고 했어. 그러면은 충, 효, 유교적 이야기를 담았을까? 아니야. 솔직한 아까 고려가요처럼 평민들의 솔직한 삶, 즉 평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다고. 시집살이 힘들다. 저기 양반놈들 겁나 귀찮게 보내. 이런 뒷담화 등등도 많이 담겨져 있고 사랑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평민들이 썼지만 아까 말한 사문부는 아니더라. 왜? 기본적으로 시조, 즉 양반들의 문학이기 때문에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즉 사음보를 지향을 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돼요. 이해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면 시조는 끝. 자, 가사 간단하게 할 건데 얘는 정말 쉽다. 자, 방금 봤었지? 시조 이꼴 양반들의 문학이기 때문에 몇 음보였다? 사음보였었다. 얘도 똑같아.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즉 사음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지가 끝내고 싶을 끝까지. 이해됐어? 나머지는 똑같이 양반들의 문학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고전 시간은 여기까지로 끝낼게. 자, 내가 방금 말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함축적으로 담아낸 거야. 이 외에 자세한 것들은 너희가 복습을 따로 하길 바랄게. 자, 소설 부분은요 정말 간단하게 보고 끝낼 생각입니다. 자, 소설도 똑같아. 1443년 46년을 기점으로
자, 소설 어때? 겁나 길지? 근데 그거 한자로 써있다고 생각해봐. 너희 같은 애들 읽을 수 있겠어? 못 읽는다는 거야. 소설 발전은 무조건 한글 창제 이후다. 이해됐니? 심지어 소설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싫어했어. 누가? 양반들이. 글자를 아는 것 자체가 양반들의 특권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백성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소설 읽고 주된 강유층, 즉 즐기는 사람들은 평민, 즉 일반 백성들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평민들이 많이 읽어. 그럼 왕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사랑 이야기, 뭐 혹은 영웅이 나타나서 이런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 보여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읽힐까? 당연히 왕에 대한 충성, 뭐 양반들한테 잘하자 이딴 내용보단 왕 뒤통수 치고 탐관오리들 처벌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해돼? 권선징악 이영웅의 이야기 혹은 사랑 이야기 등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니네들이 말할 수 있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할걸. 홍길동전, 임경업전, 박시전 혹은 하다못해 춘향전, 심청전 등등 전부 다 사랑 이야기가 섞여있잖아. 이해돼? 자, 대부분 이런 주제로 일축할 수 있다고. 이해됐니? 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 외 이야기를 굳이 한번 해보자면은 자, 자세한 주제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잠시만. 미안. 콧물이 갑자기 나와서. 자, 이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지. 예를 들어봐. 흥부왕후부, 흥부전. 자, 가족 간의 우애를 다룬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 자, 인광보, 자, 놀부, 마음, 나쁘게 쓰니까 결과적으로 처벌받았었잖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너희들이 아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뭐뭐 전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을 거야. 별주부전, 홍길동전, 흥부전, 박시전, 또 심청전, 춘향전 전부 다 전으로 끝나지. 근데 이런 전은 양식의 이름이었다고. 자, 인물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였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에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많았다고. 아, 얘 참 잘 살았다, 얘 참 그지같이 살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였지.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했어. 고전 소설은 기본적으로 재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어려운 게 없어. 다만 이제 호칭과 옛날 어휘들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가 대부분이라는 것만 알면은 내용 파악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더라 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학은 끝내도록 할게. 자, 문법 조금만 더 살펴보고 끝내자.